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84회 전산세무 1급 기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이고요. 이름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해서 다음에 기술된 내용 중 옳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하고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이 있었는데 회계 정책은 뭐다? 재고자산이고 회계추정금 감가상각이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회계정책은 소급법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모든 재무제표를 싸그리 바꾸는 거고 회계추정은 전진법. 그래서 단기부터 효과를 반영한다. 라고 이렇게 크게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밑에 제가 적어봤습니다. 1번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가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회계추정으로 하고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소급법 적용한 다음에 전진법 차례대로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전진법으로 한다. 그래서 요게 비슷한 말이에요. 회계추정을 한다도 요거고 전진법을 한다도 여기 있으니까요. 그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뭐로 한다? 전진법이 아니라 소급법. 2번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변경의 효과를 다음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기부터 반영한다. 3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회계 추정으로 한다. 4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렇죠? 그 효과를 단기부터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요번 문제는 조금 지문이 어렵게 나왔어요. 84회 그 이론들이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거를 감안하시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 통합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틀리셔도 돼요. 너무 문제가 좀 치사하게 나왔거든요. 일단 한번 볼까요? 자,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쵸? 그래서 유동자산이죠.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자기 주식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가 없고 별도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다 주식과 관련된 것 중에서 이렇게 주식이 붙는 것들은 통합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뭐 총합금 평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한데 여튼 자기 주식과 자본에 있는 자본금들은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기타 자본잉여금은 감자 차익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어요. 4번 자본금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2번은 틀리셔도 돼요. 지금 구분해서 이렇게 뭐 합쳐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다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 이렇게 통합해서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조금 치사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3번 갑니다. 자, 백두산이 정기 7월 1일에 구입한 기기장치를 7월 1일 2018년 7월 1일에 구입한 거를 2019년 말에 매각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죠? 기계장치 뭐 장부가액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부가액이랑 실제 매각한 가액의 차이가 뭐예요? 처분 손익이죠. 자, 그러면은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알려면 뭐 알아야 돼요? 두 개. 첫 번째보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알아야 되고 두 번째보다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구해서 이 취득가액에서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 빼면 뭐다? 단종가액 나오죠. 여기서 얘 빼면 잔존가액 내야죠. 이 잔존가액을 뭐 어떻게 한다? 매각가액과의 차이가 뭐다? 처분손익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취득가액을 구할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득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자, 내용연수가 5년이네요. 그리고 단기상각비랑 단기말 상각비가 있다. 자, 그러면은 정기상각비는 얼마다? 90만 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단기상각비는 180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과 단기 감가상각비를 이용해서 정기상각비의 취득가액을 역산할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정기상각비를 구한 다음에 취득가액을 역산할 건데 바로 얘를 가지고 취득가액을 역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정기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정기상각비를 구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정기상각비 90만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6개월치의 감가상각비가 90만원이네. 그럼 1년치는 얼마다? 180만원이네. 그래서 이 180만원이 단기상각비네.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우리 내용연수 5년이니까 얘의 취득가액 얼마예요?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러면은 180 곱하기 5 하면은 900만원 나오죠. 그래서 얘가 취득가액이다. 자, 그러면 단기말 장부가액, 잔존가액은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인 900만원에서 못 뺀다.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 270 빼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단기말 장존가액, 즉 장부가액은 630이 나오는데 자 630짜리는 얼마에 팔았어요? 600에 팔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가 손실이죠. 얼마 손실? 30만원 손실 난 거죠? 네, 그래서 답은 처분 손실이 30만원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자, 다음 중 당좌 자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산은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1년으로 유동과 비유동 나누고 유동 어떻게 나눈다? 당좌 재고 나누고 비유동은 뭐 무형 기타 비유동 죄송합니다. 여기 유형 자산이 있는데 유형 투자 자산 유형 자산이 빠졌네. 잠시만요. 이거 제가 편집하다가 오류가 났네. 그쵸? 비유동 자산은 이렇게 크게 4개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4개로 나눠줘요. 그쵸? 그래서 당자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보겠습니다. 자, 1번. 당자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자산상, 단기투자자산, 성급비용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쵸? 자, 2번. 당자자산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래서 유동자산이고 3번 당자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높아요? 유동자산이니까. 그렇죠? 1년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이 회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4번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급 수익 등에 대한 대정중단금은 해당 자산의 그쵸 대정중단금은 차감 계정이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표시해도 되고 차감하고 표시해도 된다. 둘 다 된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세무는 2019년 7월 1일부터 2년간 교량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계약 수익은 30만원, 원가는 24만원이다. 다음의 진행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표를 참조하여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정석법으로 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빠르게 구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정석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누적 건설 계약 진행률, 그러니까 진행률부터 구해야 돼. 진행률을 구한 다음에 이 진행률에다가 계약 수익을 곱하면은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 수익, 그쵸? 그럼 이 진행률 어떻게 구하냐? 이 총 계약 원가분의 이 누적 계약 건설 원가로 구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진행률은 총 공사 예정비 얼마죠? 24만 원이고 단기 공사 누적액들은 여기 있네요. 그쵸? 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진행률 한번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도급금액 이거거든요. 30만 원이고 진행률 여기서 구한 거 곱한 다음에 정기말에 누적된 공사 수익을 구하면 단기에 발생한 공사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FM으로 볼게요. 자, 1번 어떻게 구하냐면 24만 원에 누적 77만 2천 원, 그럼 30% 그쵸? 자, 2번 얘는 얼마예요? 총 24만 원 중에 누적이 19만 2천 원이냐 하면 80%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3번 어떻게 구하냐면 총 계약 수익 30만 원에 진행률 9만 원 나오고 자 2020년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80% 곱했는데 작년 말에 인식한 수익이 9만 원이 있기 때문에 얘를 빼면 15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구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눈으로 풀 수 있어요. 그쵸? 눈을 어떻게 풀어요? 자 수익은 뭐다?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죠? 그러면은 비용에서 이익 더하면 수익이 있네, 그쵸? 그래서 72,000원 더하기 18,000원 하면 얘가 90,000원. 그리고 똑같이 하면은 수익에서 비용 빼면 30,000원 남았죠? 그럼 수익 얼마나? 150,000원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1번으로 눈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진행률은 뭐 별도로 차지하더라도, 그래서 얘를 구했는데 1번이네? 그럼 그냥 바로 이렇게 1번 체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방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두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공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래서 공손 나오면 제가 항상 밑에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그래서 공손은 크게 두 개. 감모손실인데 정상은 매출원가, 비정상은 영업외로 처리한다. 평가손실은 저가법으로 처리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감모가 정상 공손이고요. 비정상 감모가 비정상 공손입니다. 공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1번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해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비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작업 수행에서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통제도 가능해요. 정상은 불가능하고. 3번 비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가 아니라 보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종합 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공품이 공손품의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에만 배부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나중에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쓴대요. 그래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데 가공비가 720만원,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8,000원인데,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을 구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자주 나와서 제가 보여드린 이 표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마 기출문제 쭉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 표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수량이 있죠. 선입선출법 어떻게 한다? 만약에 재료비를 구하면 이 수량을 어떻게 한다?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100%를 곱하면 되고, 만약에 가공비를 구할 때는 300개를 어떻게 한다? 완성 마이너스죠. 그 30%를 어떻게 마이너스를 곱해서 수량을 산출하는 얘기예요. 단기 완성량도 마찬가지, 기말 제공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한다? 합계를 하면은 뭐가 나온다? 완성품 환상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문제에 단기 완성량이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단기 완성량은 기초 제공, 단기 착수의 기말을 빼시면 돼요. 한번 천천히 메모를 하신 다음에 제가 드린 설명을 곱씹으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한번 예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입선출법이고 가공비니까 얘만 보면 되겠다. 그쵸? 얘만 보시고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완성품 환상량부터 구해 볼 건데 단기 완성량은 없어요. 그쵸?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가공비가 720이 있네, 그쵸? 그리고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가 8,000원이 있어서, 자, 720만원을 8,000원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눈 게 얼마냐면 900원이에요. 그래서 완성품 환상량이 900개인 거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예요. 완성품 환산량을 얘를 이용해서 900개인 걸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가공비니까 보세요. 기초 제공품 몇 개에서 300개인데 완성도가 30%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300개 곱하기 30을 하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0개. 자, 단기 완성량 900개는 그냥 곱하기 하면 되겠죠. 기말 제공품인데 완성도가 물음표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100개의 물음표 퍼센트를 해서 물음표가 나왔는데, 자, 얘네 세 개 합계가 얼마라고요? 900이래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합계가 810이죠. 810이죠? 그럼 얘 얼마 나오면 돼요? 얘가 90 나오면 돼요. 그러면 자, 100개인데 몇 퍼센트 곱하면 90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90% 곱하면 90개죠? 그러면 답이 4번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공식을 써서요. 자, 그래서 90개는 100개 곱하기 90%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나오면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반드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지문을 읽으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준 원가 계산이란 기업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 원가를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죠.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번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명확하겠죠. 명확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사용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치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4번 표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면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인 제품 단위 원가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OM이라는 거 써요. Bill of Materials에서 아마 여러분들 현업가에서 원가 파트를 맡으시면 BOM이라는 단어는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BOM을 가지고 표준 원가 계산을 통해서 사업계획 등등등 짜게 됩니다. 네. 자, 이거 전부 다 설정해 놓은 거 이거 전부 다 BOM 한마디로 끝나요. 얘를 가지고 계획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원가나 표준 원가가 명백하게 차이가 나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단기 초에 영업을 개시한 준현화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의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100만 원이 과소 배부가 됐대요. 자, 각 배부 차이 조정에 따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기준법, 원가요소법이 있네요. 자,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에 반영을 한 얘기예요. 제조간접 배부 이 차이가 100만 원이 다 매출원가로 들어가게 되면 자, 매출원가의 100% 배부가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총원가 기준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총원가 기준이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의 합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합계분의 이 매출원가의 비율을 곱해서 얘네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에 배부를 해주면 요게 나오거든요. 총원가 기준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매출원가 기준법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출원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원가요소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가요소에 배부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원가요소법도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주 나오진 않는 문제여서 뭐 외우실 필요는 없긴 한데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한결은 2019년 4월정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시설을 가지고 했는데 자, 기초와 기말 재고는 없대요. 자, 그래서 한편 제품의 최종 검사 과정에서 불량품이 150개가 발생했는데 이 불량품은 어떻게 했냐면 총 원가가 2만 원을 투입해서 정상 제품 원가로 전환을 시켰대요. 작업시설에 발생한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자, 단위당 원가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겠죠? 수량과 금액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수량과 금액을 별도로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량입니다. 자, 작업량이 몇 개죠? 1000개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불량품이 150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한다? 2만 원을 투입해서 정상 제품으로 전환해서 총 만든 거는 1000개.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원가는 얼마예요? 쉽네요. 그쵸? 4만원, 25,000원, 3만원에 불량품 발생한 거 2만원 더하면 11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시면은 0색에 쭉쭉 지우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150개가 1000개에 포함이 되는지 별도인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상각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실기 5번 법인세로 가게 되면은 감가상각 나오죠. 거기에 건물은 항상 어떻게 나와요? 정액법으로 나오고 기계장치는 항상 뭐로 나와요? 정률법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두 개는 정해져 있네. 건물은 정액법, 기계장치는 정률법이구나를 알고 가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한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광업용 유형 고정자단은 생산량 비례법. 그래서 앞에 광업제가 들어간 건 전부 다 뭐다?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시면 돼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제조업의 기계장치는 뭐다? 정액법이 아니다. 뭐다? 정률법. 3번 광업법은 뭐 광업권은 뭐다? 앞에 광업 들어간 거 전부 다 뭐예요? 생산량 비례법. 4번 개발비는 뭐냐면 5년간 뭐다? 정률법이 아니라 5년간 균등상각법. 다시 말하면은 정액법이 되겠습니다. 5년간 균등상각한다는 거는 매년 똑같은 거 상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액법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1번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2월 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2월 공제가 되지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2월 공제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뭐예요? 세무조정이 뭘로 한다? 송금무사비 불산이 뭘로 한다? 기타 사회 유출하기 때문에 얘는 영원히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그 사업연도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2월 공제가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자, 2번 기부금과 접대비와 관련된 모든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된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건 뭐다? 접대비만 되고 기부금은 어떻게 된다? 법인세 서식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죄송합니다. 마일이 꼬이네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것은 접대비만 됩니다. 3번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달라진다. 자, 중소기업에 따라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달라져요. 하지만 기부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접대비랑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송금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도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요건 좀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접대비는 송금부산임이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맞네. 다 송금부산이 되고 유보되고 얘는 기타 사유 줄이니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13번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거는 이 문제의 보기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만 많이 나와요. 이것만 근로소득이 아닌 거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답은 1번입니다.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유의할 게 있어요. 자,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데, 종업원이 뭐한다?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근로소득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이 왜 근로소득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얘 뭐예요? 기숙사예요. 기숙사. 자, 기숙사인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기숙사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회사가 지원하는 거는. 그쵸? 사택이니까. 근데 거꾸로 자, 회사가 기숙사 들어오라고 하는데 종업원이 싫어. 나는 그냥 내가 편한 월세나 원룸 같은 거 살 거니까요.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보증금 하나 게 빌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종업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종업원 개인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세 당국에서는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볼 거야. 다만 여기에서 받는 이익, 이자에 대한 부분만 근로소득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세를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정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뭐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어떻게 한다? 재화가 이용 가능이 되는 때이에요.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한 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2번 보겠습니다. 재화의 인도전 또는 이용이 가능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선수금을 받은 때가 아니다. 뭐다? 이거예요. 재화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한 때. 3번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맞고요. 4번 장기 할무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키려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 거래 유형별 수익 인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멈추셔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에요. 자,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이 뭐냐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은 자, 언제 적용이 되냐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했을 때 적용을 해요. 법 자체에서. 특수관계자가 뭐냐? 자,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법인세법만 공부를 하면은 크게 뭐 어렵진 않은데 자, 소득세법에 특권자가 따로 정의되어 있고요. 또 상법의 특권자가 따로 정해있는데 그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특권자는 좀 어렵긴 한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특권자가 뭔지를 잠깐 대략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대표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자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가 보기를 보자면 대표이사의 친족 그리고 뭐 대표이사의 혈족은 이게 피가 섞인 사람들, 친족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뭐 배우자라든가 배우자의 뭐 주변 혈족들까지 친족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주, 뭐 그리고 임직원들 얘기를 하는데 주주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는 아니에요. 소액주주의 기준은 뭐냐면 지분율이 1%가 안 되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1번 대표자의 친족은 특권자에 포함이 되고 2번 특수관계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이 되고 3번 주주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소액 주주는 제외가 됩니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초청된 외국인은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권자는 이렇게 지문에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회 이론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텍스트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실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당사는 면세 사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행치를 구입을 했네요. 자, 면세 사업이니까 뭐예요? 일단은 면세 사업을 사용하기로 그러니까 면세 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라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로 위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뭐예요? 54 불공이죠. 그래서 면세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여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5일날 차변에 뭐예요? 기계장치 얼마? 자, 보세요.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별도니까 5,500에 설치비용 300을 더한 거죠. 얘도 부가세 별도니까 330. 그래서 부가세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대변의 미지급 금성을 해서 550 구하시면 되겠고 설치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한다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갑니다. 자, 만기 5년 액면가가 1,000만원인 사채를 950에 발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대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고 자, 사채 발행비 10만원이 발생했다.
자, 그래서 지금 액면가보다 사채를 싸게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채 발행 발생한 거가 있네. 요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왜 체크하죠? 우리가 사채 발행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뭘로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를 체크를 먼저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무상태표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대부분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꼭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월 7일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사채 어떻게 한다? 액면가로 발행한 건데 돈이 950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액면가로 일단 인식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돈 들어온 거 얼마다? 950이 들어왔다. 자, 그리고 사채 발행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일단 현금으로 지급한 거 먼저 분개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차액이 뭐예요? 차액 뭐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0만 원 뭐예요? 할인 발행한 거 50만 원에 사채 발행비 1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2월 27일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 네딘컴한테 8만 달러를 직수출했대요. 자, 그러니까 직수출했네.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선적일은 2월 27일이래요. 2월 27일 환율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기준 환율이 2월 27일 날 있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만 달러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됐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 27일 자, 징수출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제품 매출부터 해보겠습니다. 얼마예요? 8만 달러에 1120원 곱하니까 8,960만 원이 넣으시면 되겠고, 차변에 어떻게 돼요? 보통 예금 받았네요. 5,600만 원. 얘 어떻게 되죠? 5만 달러에 1,120원, 5,600만 원 받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넷인컴으로 인식하시면 어려운 건 없겠습니다. 그래서 수출한 거는 항상 무슨 환율이다? 선적한 날짜의 환율이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4번 3월 31일 판매부서니까 보험료를 300만 원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였다. 다음에 계약 현황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래서 보시면은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용과 자산을 구분하시면 되겠죠. 300만 원을 자, 300만 원 중에서 자산이 뭐다? 저축서 만기 환급되는 거네. 그렇죠? 얘가 자산이 되겠고, 보장성 보험 상해보험 얘는 보험료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만기 환급으로 돼 있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적폐 차변에 정기예금 290만 원, 그리고 보험료 판매 부서니까 판 10만 원, 보통 예금을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300만 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갑니다. 1번 당사는 2019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2019년 7월 20일에 완료한 다음에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수정 신고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2019년 6월 20일 공급한 매출 거래처 주 명왕성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외상 거래임에 대해서 2019년 7월 24일 전자세금세를 발행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자, 그래서 수정부가세 신고서니까 신고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발행한 내용이 누락됐으니까 어떻게 한다?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이 됐겠네요. 그래서 가산세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 누락분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신고 불성신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6월 20일 날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잘 안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이고.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해야 되니까 해볼게요. 자, 6월 20일 매출이니까 10일 과세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이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코드가 명왕성, 그리고 전자여, 분기는 그냥 혼합으로 해볼까요? 외상으로 할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상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 나가시고, 자,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하시면 되겠고, 자, 어떻게 한다? 얘를 수정 신고로 해서 신고 차수를 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게 보세요. 이게 기존에 신고했던 거고, 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에서 누락한 게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납부세액이 있네요. 얼마 있어요? 100만원이 더 생겼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기를 누르셔서, 자, 어떻게 됐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세금견서를 지연 발급했어요. 그죠? 원래 6월 20일에 해야 되는 거를 7월 24일 세금견서 끊었기 때문에 지연 발급에다가 1000만원 넣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돼요? 세금 내게 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으로 하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납부불성실을 넣게 되면은 날짜가 나오죠. 그래서 날짜 입력을 하시면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여기 얼마예요? 100만원. 여기 안 나오네. 자,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우리가 몇 %죠?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당황스럽네. 몇 %예요, 여러분들? 10%예요. 10%인데, 자, 어떻게 됐냐면은, 자, 우리가 이 신고 내에 냈기 때문에 50% 감면이 돼요. 1개월부터 감면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10만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5만원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똑같이 100만원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당초 납부 기한이 언제예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당초 납부 기한이 언제냐면 1기 확정이기 때문에 2019년 7월 25일이다. 그쵸? 2019년 7월 25일인데, 자, 납부일이니까 얼마냐면 2019년 8월 20일이네요. 그쵸? 2019년 08월 20일. 그럼 자동으로 미납 밀수가 계산이 돼서 여기에 계산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거에는 1000분의 3이었는데 이제 10,000분의 20으로 바뀌었죠. 확인하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실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실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를 메우셔서 그 중에 2분의 1을 확인하셔 넣으시면 되겠고요. 납부불성실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확인하시면은 자동으로 들어간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2019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매입 자료이다. 2기 확정이네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입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고,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들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번호는 모두 일반과세자고, 카드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들어갈 게 뭔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갈 게 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빨간색으로 넣을 거고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이렇게 약간 하늘색으로 한번 밑줄을 쳐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0월 11일 날 정비으뜸에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1998cc네. 이건 뭐예요? 비영업용이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1월 2일에 거래처 식사 접대는 뭐예요? 불공이죠. 불공. 불공은 어떻게 한다? 접대비니까 불공은 어떻게 한다? 아예 넣으시면 안 되고 11월 11일 국민카드 관리부 문구대고 사무용품비를 샀네요. 얘는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네 번째 11월 28일 신성에서 원재료를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했다. 그럼 얘도 된다 안 된다? 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안 된다. 왜 안 된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죠, 그렇죠? 근데 얘는 세금계산서만 있잖아요. 얘는 보세요.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고 얘는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뭐만 돼요? 여기, 아이고. 자, 여기에는 신용카드랑 뭐만 된다? 현금만 됩니다. 이 가끔 기계적으로 풀고 시험장에 가서 풀다 보면은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되지 이래서 이걸로 체크하는 경우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렵지는 않은 건데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연습할 때는 잘 발라지는데 실제로 시험장 가면 이걸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12월 18일 날 잡크로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럼 얘도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얘만 넣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얘랑 얘 두 개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아까 직원 개인카드였죠. 직원 개인카드니까 여기에서 구분을 잘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 카드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과 신용카드는 어디로 간다? 기타 신용카드로 간다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로 나오게 되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 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는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매수 하나 넣고 30만원 매입세액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영업용에다가요. 네.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12월 말일날 생산부서 직업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납입하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DB의 운용 결과 이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회계 처리 한번 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게 먼저 왔네.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거의 DB예요. 그래서 뭐 문제에 보면은 사회 적립한다고 나올 때도 있고 뭐 DB일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DB라고 나와 있죠. DB를 납입해왔고 이렇게 운용자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사회 적립할 때는 사회 적립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래서 사회 적립된 자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익 날 때는 어떻게 한다? 이자가 어떻게 들어간다? 사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사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회계 처리를. 요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운용자산이 발생하고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자, 퇴직금 지급할 때는 조금 어려운데 보세요. 120만원 중에서 회사가 통장에서 3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운용사가 지급한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대 잔액이 100만원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회사가 지급을 30만원 했기 때문에 회사의 통장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자산이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퇴충이 있을 때는 잔액을 차감하고 퇴직급여를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시험 문제는 뭐냐면 요거 두 개죠. 사회 적립을 3,500 했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자 발생한 거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말일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3,500이랑 40만 원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넣어주시고 우리가 지불한 금액 보통 예금 3,500 그리고 이자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당사의 결산전 외상매입금 원장인은 미국에 소재한 KAC사의 외화 외상매입금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다. 자, 3월 5일 매입 시 환율은 1달러당 1,105원이었으면 기말은 1,095원이다. 자, 그래서 이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외화평가하라는 얘기죠. 2019년 3월 5일 날 매입한 걸 아직 지불 안 했는데 1,105원에서 1,095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외상 매입금인데 1,105원에서 1,095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어떻게 됐죠? 떨어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이 낮아져서 갚아야 될 외화 외상 매입금 부채가 적어진 거죠. 그럼 회사한테 이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 생기고요. 어떻게 생기냐? 25,500달러가 몇 원 차이 났어요? 10원.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205,000원이 줄어든 거예요. 자, 부채가 줄어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부채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에는 이익이니까 수익의 증가는 대변. 그래서 외화환산 이익 205,000원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참고로 외환차익이나 외환자손은 어떻게 한다?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돈이 실제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외환차익, 외환자손이고 기말에 외화평가를 이렇게 결산분기에 넣을 때는 외화환산 이익 또는 외화환산 손실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2019년 7월 1일 목성에 5천만 원을 차입하고 연이율 10%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자는 1년이 되는 날, 즉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2019년 31일 현재 미지급하였다. 그럼 어떻게 된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이자를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내가 12월 30일 날 결산을 해야 돼요. 차입 기간이 이렇게 되고 얘는 뭐다? 단기 비용으로 2019년의 비용을 인식해야 되고 자, 그 나머지는 차기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자가 5천만 원이니까 그쵸? 5천만 원이니까 몇 퍼센트? 10%. 자, 그리고 몇 개월이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몇 개월?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분의 6을 곱하시면은 이자 비용이 250만 원이 나와서 이렇게 차변이 250, 대변이 미지급 비용 250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기에는 이렇게 되겠죠?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내가 인식한 이자 비용 어떻게 된다? 결국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미지급 비용은 이렇게 없어지고 실제로 나가는 돈 500만 원 맞죠? 그래서 이렇게 뚝 잘라서 단기에 250 인식, 차기에 250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재고자산 실지 조사 결과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면 성취와 위스타 계약을 맺어 단기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200만 원이 있다.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이니까 어떻게 된다? 나의 재고자산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원재료는 500, 제공품은 750, 제품은 얼마? 200만 원 더해서 1350이죠. 내 재고가요. 그쵸?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바로 결산자로 입력하셔서 전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원청징수입니다. 다음 자료 위에서 박기석의 사원등록증 부양가족 명세를 반영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중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랑 연말정산 입력 탭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 입력을 하되 부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박기석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고 장남은 일용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긴 있네. 부친과 모친의 경우에는 이사를 했으면서 이사를 했고 부친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세 금액이 2천만 원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공제가 되겠죠. 장남은 일용근로자만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 공제가 되고, 자, 부친은 어떻게 한다? 양도소득 금액 2천만 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타 소득 100만 원 넘으면은 공제가 안 되죠. 네, 여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입력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대로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이로 부친만 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장애인이 있거나 이런 건 없네요. 바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할 건데요. 2번 자료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기석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고 돼 있네요. 자, 보험료 볼까요? 자, 본인의 자동차 손해보험료는 당연히 되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일반에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장남의 생명보험료도 되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보장성 보험 일반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21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위료비 보겠습니다. 부친의 디스크 수술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부친은 경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 장남의 맹장 수술비 되고, 자, 배우자의 성형 수술비는 비고를 보셔야 되죠. 치료 목적이니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장남이랑 배우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의 위료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부친의 디스크 수술비는 본인이랑 경로자 65세 이상인 항목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보겠습니다. 배우자 대학원 수업료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되죠. 자, 장남 고등학교 수업료는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복 구입비가 포함이 돼 있네요. 교복 구입비는 얼마까지 된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는 얼마가 한도예요? 50만 원이 한도. 그래서 50만 원만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220에서 한도가 50인데 60만 원 돼 있으니까 21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210만 원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장녀 중학교 수업료는 체험학습비는 다 전액 공제가 되죠.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액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용카드로 바로 가겠습니다. 본인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다 되는데, 자, 도서공연은 뭐가 있어요? 총급액이 얼마 미만이에요? 얘는 한도가 얼마다? 7천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전통시장 일단 300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 대중교통 1200 넣으시면 되는데, 도서공연은 안 되죠? 아마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총급여 자체가 이렇게 보면 7,200 돼 있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으로 넘겨서 여기다가 9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부금. 자, 본인은 200만 원이고 모치는 150인데 본인은 지정기부금이고 모치는 종교단체 기부금이네. 그럼 본인은 그냥 지정기부금에 입력하시면 되겠고 모치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유의할 거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거는 뭐냐면 자, 배우자는 안 되고, 그쵸? 그리고 치료 목적인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교복 구입비의 한도는 50만 원인 거, 체험학습비의 한도는 30만 원인 거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어차피 입력이 안 되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1월 25일 지급한 기타소득 내역이다. 기타소득자 등록을 하고 기타소득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 비율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를 쓰라고 돼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거예요. 퇴직 후 받은 직무 발명 보상금이에요.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제가 세서를 지금 86회하고 85회 하고 84회 역순을 하고 있는데요. 85회인가 86회에 이론 시험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직무 발명 보상금 어떻게 된다? 얘는 어떻게 된다?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입력을 할 때 1000만 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500만 원 입력하셔야 돼요. 요거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력은 그냥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만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입력하시면 되겠고 소득 구분만 잘 구분을 해서 요거 그냥 직무 발명 보상금 여기 지금 명목에 있는 거 그냥 입력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냥 발명만 입력하시면 나올 거예요. 얘도 원고만 입력하시면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은 중요한 게 뭐다? 지급 총액이 500만 원, 요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서 500만 원만 나왔다는 거. 자, 이 형자는 어렵진 않죠.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고, 원고료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급 총액이 500만 원 입력하시면 필요 경비가 자동으로 산출이 돼서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인세입니다. 다음의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만 작성하라고 돼 있네요. 보통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는 뭐랑 같이 나오죠? 조정 후 수익금 금액 명세서 같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하나만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매출이 이렇고 수익이 이렇고 이자 수익이 이렇고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뭐 이렇다 이런 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보통 많이 뭐 어떻게 나오죠? 부상물 매각한 거는 매출액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자 수익이나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요거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공사 수익은 이렇게 돼 있다. 당사는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으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완성 기준에서 인식하였다. 본 문제 안에서 당사는 건설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공사 수익을 계산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아까 이런 문제 있었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제가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작업 진행률은 총 고상 예정비분의 단기 공사 누적비 총 공사 예정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80억 그쵸? 단기 공사 한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10억. 그래서 얼마? 12.5% 나오죠? 수익금은 어떻게 인식한다? 총 도급 금액 그쵸? 100억에다가 12.5억 파니까 어떻게 된다? 매출액은 12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억 5천인데 자, 12억 5천이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12억 5천인데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공사 수익 얼마예요? 12억이죠. 그럼 차이 얼마 난다? 5천만 원 차이 난다. 그쵸? 그럼 5천만 원 차이 나는 거 어떻게 한다? 입금산입으로 5천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 12억이랑 2억 더한 게 14억이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한 거고요.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서 입금산입이 5천만 원 돼야 되고, 자, 수익 넣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원가도 당연히 세무조정 해야겠죠. 원가는 자, 프로그램상에 있는 걸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산세무 법인세 들어가실 때 항상 어떻게 한다? 회사를 변경해 주시고요. 기매물산 맞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네요. 자, 그래서 매출 뭐냐면은 제품 매출 20억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매출에 공사 수익인데 공사 수익 없으니까 공사 수익금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냐면 일단은 14억.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가산해요? 우리가 한 개 입금 산입해야 되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결산서상 수익 금액이니까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그 금액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조정 얼마? 5천만 원. 입금 산입 가산 5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어떻게 해요? 얘는 뭐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이다. 그쵸? 작업 진행률. 그래서 공사명 여기다가 차근차근 쓰시면 되겠습니다. 빌딩 신축 공사 주 기린 도급 금액이 얼마냐면 총 금액이니까 100억. 해당 사업 연도 말 총 공사비 누적액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문제 있는 거 10억. 총 공사 예정비 얼마냐면 80억. 그럼 자동으로 진행률이 나오죠. 진행률이 나오면서 누적 산입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단기 회사 수입 계산이 얼마예요? 여기 12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 지금 제가 문제를 같이 프린트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뭐 원가 같은 거를 넣으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일단 원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산입만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항상 어떻게 한다? 직접 입력 누르시고, 자,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 미수금 또는 공사 수익금 이렇게 쓰셔서 얼마냐면 5천. 얘는 어떻게 한다? 유보가 발생한 거죠. 차기에 없애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보 발생 이렇게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2번 갑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조금 어려워요. 이 뭐가 어렵냐면 여기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말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급여 내용 나오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 일단 위에 것부터 해볼까?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메뉴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메뉴가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 급여 내역은 총 금액 및 퇴직급여 추계에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조그만 것들 있죠. 그거는 얘네들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할 때 체크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 자,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50만 원이 있다. 이게 뭐예요? 얘 나중에 조정해야 된다. 입력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지급한 내역이 있다. 자, 보세요. 단기 지급한 내역이 얼마냐면 2,300만 원인데 2,300만 원 받더니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의 퇴직에 대해 300만 원 줬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이거 뭐죠? 현실적 퇴직이라 그러죠. 그렇죠? 현실적 퇴직으로 봐서 퇴직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300 전부 다 퇴직금에 만족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 지급에 2,300만 원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자, 급여 내역 보면 요거 그냥 입력하시면 되죠. 입력하시면 되겠고, 총 급여에게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타 사항 보시니까 당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위의 상여 중에는 정관상 급여 지급의 기준은 초과 임원 상여금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정관상 급여 지급 기준 초과한 거보다 얘보다 송금 불산임에 보다 상여로 처리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기타 사항이 있는 요거는 어디로 처리한다?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서요. 자, 잘 입력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자, 위의 상여 중에는 정관상 급여 지급 기준 초과 임원 상여금 300만 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상여 입력할 때 얘를 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급여부터 해볼게요. 급여 판 4명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그냥 입력하는 거니까. 자, 상여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 나 한도는 이렇게만 계산해야 돼요. 그쵸? 300만 원이 송금 불산입이니까. 그 다음에 임금 11명이 5억 5천. 그래서 2번은 여기 다 입력이 된 거고요. 요거만 이따가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항에 있는 2번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2억 8천 이니까 제가 요거 입력을 됐었네. 자, 2억 8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 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추계액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요거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2에 16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번 거 넣을 건데요. 보세요. 기초잔액이 얼마예요? 2,500.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만 원은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가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죠. 그 다음에 기존 퇴직금 지급한 거 얼마다? 2,3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도 초과액 계산이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단기 설정한 거, 회사에서 단기에 설정한 거 2,600 요거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 설정한 금액이 얼마냐면 2,6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력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한도 초과 2600이 있죠. 요게 일단은 세무 조정이 첫 번째로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뭐가 되냐면 이거 임원 상여금 송금 무산입된 거 꼭 넣으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력한 거에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 300만 원에 대한 거는 정보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원 상여 한도 초과액 얼마냐면 300만 원 얘보다 임원의 상여,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요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2600. 얘는 뭐예요? 얘는 유보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갑니다. 자, 제7기 사업년도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제품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다. 그래서 제가 신고한 거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할 거고요. 평가한 거는 하늘색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푸실 때 내가 신고에 입력할 거 그리고 평가에 입력할 거를 구분하셔서 체크를 하셨다가 입력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선입선출법을 신고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없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900 입력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2번 제공품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진 않았는데 2019년 10월 30일에 제공품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대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서식에는 FIF, First In, First Out 이렇게 선입선출법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2019년 10월 31일에 제공품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대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감가상각 방법은 내용 요소 변경하는 거는 그냥 그 단기 그 사업 연도에만 하시면 되는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당해년도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무슨 얘기냐면 9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공품은 어떻게 되냐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으로 인식하고 회사가 평가한 거는 총평균법이다. 그래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3번 원재료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는데 계산착오로 30만 원을 과소평가했대요. 그러면은 자 총평균법은 이렇게 250 넣어주면 되겠는데 회사는 잘못했대요. 220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일로 왔지? 그러니까 회사는 220으로 잘못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 제품과 원재료는 1기 법인세 신고 기한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에서 얘네들을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신고일이 2014년 3월 31일 신고 방법 선입선출법이고 평가도 선입선출법이니까 둘 다 똑같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반제품 및 제공품은 평가 방법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신고 안 했죠? 그러니까 뭐다? 얘는 맨 위에 가시면 무신고 있어요. 신고 안 한 건데 회사는 어떻게 평가했어요? 총평균법이네. 그쵸?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네 두 개 일치하지 않으니까 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재료도 똑같이 2014년 3월 31일 날 했는데 신고 방법은 뭘로 했냐면은 얘는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으니까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해서 둘이 똑같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고 평가 조정 계산을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제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 금액만 있네요. 쭉 가볼까요? 그래서
자, 회사 계산된 거 금액 얼마였냐면은 900이네. 그쵸? 그래서 900 신고한 것도 얼마냐면 900. 아이고 900에 900. 그쵸? 조정액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제공품. 자, 제공품은 회사 계산한 게 얼마다? 총평균법으로 했다. 그쵸? 얼마였죠? 650. 그래서 650 이고. 자, 세법상 신고한 거는 뭐다? 없는 거예요. 그죠? 무신고죠? 무신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면 750이네요. 그쵸? 아이고, 이거 다 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750만 원. 그러면은 세무조정이 될 게 100만 원이 생겼다는 거고. 자, 원재료 가보겠습니다. 자, 원재료는 회사 계산경이 얼마냐면 220. 그 다음에 신고한 게 얼마냐면 250. 신고했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250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입력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런 다음에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따로따로 하라고 안 돼 있나요? 따로따로 그쵸?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 입력 누르시고 재고자산 평가감하고 아까 제공품이었죠? 제공품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 얘는 뭐다? 유보.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감 원재료 얘는 얼마예요? 30만 원. 얘도 유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자,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인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격표에 반영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얘도 조금 까다로워요.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발생한 게 1200원, 1250원의 장부를 발생을 했는데 기말에 1300원이 됐습니다. 자, 밑에 단서가 쭉 많네요. 볼게요. 자, 단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위 자료뿐이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하시면 되겠다. 자,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요거는 그냥 요거대로 쓰라 뜻이고. 자, 회사는 외환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어떻게 했대요? 기말에 인식했대요. 인식을 해야 되는데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되니까 기말 환율로 평가하란 얘기고요. 자, 2019년 결산 회계 처리 시 1달러에 1350원을 적용해서 외화자산과 부채를 평가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계 처리를 1350원으로 미리 했단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2019년 12월 31일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1200원의 장기 대여금이 발생했는데 1350원에 평가한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50원이죠. 자, 150원에 5,000달러 곱하면은 장기 대여금 이렇게 이익을 잡아줬다. 왜냐면은 대여금은 자산인데 늘어났으니까요. 그쵸? 자, 거꾸로 단기 차입금은 부채인데 어떻게 됐다? 1250원인데 1350원 됐으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게 늘어난 거죠. 그쵸? 갚아야 될 게 늘어났으니까 얘는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 회계 처리된 걸로 뭘로 바꿔야 돼요? 이 1350원으로 된 거를 1300원으로 다시 바꿔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외화환산 손실과 외화환산 이익이 나온 거 125만 원이 일단 나왔죠. 요거 나중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일단 두시고요. 머릿속에 125만 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25만 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보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기 대여금, 장부가액이 결국을 하게 되면
5,000달러에 1,355패에서 685만 원 된 거고. 그런데 세무는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 5,000달러를 1,300원으로 인식해야 되죠. 그러면은 얘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회계와 세무의 차이가 원래 세무조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은 25만 원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단기 차입금도 똑같이 회계상 장부상 단기 차입금 얼마다? 2,700인데 세무상 단기 차입금 얼마예요? 1,300원 적용하면 2,600이 되겠죠. 그럼 세무조정이 얼마 발생한다? 얘들의 차이인 100만 원. 자, 그래서 얘는 부채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산은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겠어요. 세무가 더 적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입력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니까요. 외화자산과 부채의 구분해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화자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류는 다 USD네요. USD 드시면 되겠고, 외화금액이 5,000. 자, 장부금액 잘 보셔야 돼요.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입력하실 때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적용 확률 얼마? 이렇게. 자, 장부가액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요거 발생시 적용 확률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기말에 있는 이거 평가한 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요것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에는 얼마 있냐면 1,300원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부채도 똑같이 해볼게요. USD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입력하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네. 자, 외화 금액이 얼마였냐면 얘는 2만 달러. 적용 확률 1250원인데 적용 확률이 1300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했죠? 회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얼마? 이거 외화산 손실 200에 외화산 이익 인식한 거 얘를 전표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세무 조정 하시는 건데,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금액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안 보이게 못하나? 자, 여기는 하면 되는데요. 직접 입력 누르셔서 자, 어떻게 하냐면 외화자산 평가 이익 얼마? 25만 원 유보 하시면 되겠고, 송금불산입 가셔서 외화 부채 평가 손실 얼마? 100만원 송금불산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김해물산의 2019년 귀속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이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당해 자료를 참조하여 최저한세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를 고려한 후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와 얘와 최저한세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하라고 돼 있죠.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랑 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랑 요것들을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법인세 비용이 나오시면 항상 체크해야 돼요.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자, 이거죠. 여기에 항상 입금산입이나 송금산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등이 있으면은 그냥 당기순순위 이거 입력하고 얘 그냥 그대로 입력하고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없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얘를 가산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그래서 요거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페이지. 자, 정기 2월 결손금 발생 및 증감 내역 있네.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 법인세 그 과세표준 계산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하죠? 그 정기 2월 결손금 합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합계를 입력해야 되겠구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얘가 이제 중요해요. 보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랑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중복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 있죠. 여기 있으면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중복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적용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큰 걸로 세액감면 받아야겠죠. 그래서 얘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뭐다? 최대한세 배제되는 거, 미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얘랑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뭐가 있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랑 토지 등 양도소득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자주 나오는 건 얘랑 얘 2개였었죠. 그래서 이 2개는 항상 체크를 반드시 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타 보겠습니다. 단기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비 중 간의 영수증 수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580이 있다. 가산세 이거 나오겠네. 체크하시면 되겠고 법인세 중간 예납한 거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분납이 있구나라고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건 팁인데 자, 가산세 내가 퍼센트 못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산세 계산서에 가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가셔서 580만원 입력했다가 금액만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그 방법을 같이 소개하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저한세 명세서부터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여기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서 입력해서 최저한세 불러오셔야 되거든요. 요 순서 중요한데 일단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단기 순이익 얼마? 예. 입력하시고 입금산이 얼마냐면 118007400 그 다음에 송금산이 9567200 그 다음에 기후금 한도 초에 없고 2월 결성금 얼마냐면 46420 빵.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어차피 필요한 건 요 위에 거만이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신 다음에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러오게 하시면은 불러와요. 불러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2월 결성까지 입력을 해야 되네요. 여기까지 불러오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만 제일 큰 거 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73020 빵.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숫자 기억하세요. 이 숫자가 자동으로 불러지긴 할 건데 확인하셔서 얘를 67587-240이네.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7587-240. 자, 얘를 여기 최저한세는 끝났어요. 나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가산세 계산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 자, 간이영수증 수취한 거죠. 얘 뭐예요? 지출증빙 서류. 얘 지금 명세서 지출증빙 서류가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얼마지? 요거죠. 58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가산세액이 나와요. 얼마예요? 11만 6천 원. 빨리 기억을 했다가 얘를 다시 지워요. 지우고 11만 6천 원이죠. 저장하지 말고 여기다가 11만 6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세액 아까 계산된 금액 얼마였냐면 요거 67587 240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거 요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얼마? 1244000 1244000 그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거의 다 했습니다. 중간 예납세액 얼마냐면 20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법인세 분납하는 거니까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중간 예납세액에다 얼마 넣으면 돼요? 가산세를 빼고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납세 계산 범위액이 나옵니다. 여기는 항상 가산세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얼마? 1000만원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1000만원만 나오게 이렇게 422360을 입력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입력할 때는 여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가서 요것들 입력을 2월 결성분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서 불러오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입력해서 입력 후 나온 감면 금액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쵸? 이 금액을 꼭 확인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얘 따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가산세 내가 외우지 못하면은 가산세 계산서에 가서 살짝 입력하시고 컨닝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납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입력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84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